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4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라는 의미의 자부인데요. 자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스스로라는 의미의 자자와 냄새라는 의미의 취, 이걸 동사로 쓸 때는 냄새 맡다라는 의미의 후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우리가 후자를 쓸 때는 여기에 이제 입구자를 쓰는데요. 입구자가 없어도 후자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로는 스스로라는 의미의 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네이버 그 영어 사전에서는 oneself라고 그 이제 번역을 했지만 실제 그 스스로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다른 거에 의탁하지 않고라는 의미죠.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스스로라고 얘기를 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라는 의미의 이 자자가 되겠습니다. 자기, 그러면 본인의 몸 또는 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자기라는 말을 한이, 즉 애인을 지칭할 때 대명사로 쓰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저거 먹어봤어? 라고 하면서 당신이라는 의미로도 변환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현재 우리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얘기하죠.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말에 의해서 그 끌려다니던 수레라는 개념에 그 대비해서 말이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수레다라고 해서 자동차라고 한 거죠. 자전거라고 하면 사람이 그 타고 다니는 두 발의 수레를 얘기하죠. 요거에 자전차라고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요 차자하고 요 거자가 한자로 볼 때는 같은 글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나 자전차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판기라고 하면 이게 자동판매기의 약자죠. 자판기는 코인이나 또는 이제 지폐를 투입해서 특정 그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음료라든지 이런 몇 가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기계, 셀러인데 기계가 셀링을 하는 거죠. 자력구제라고 하면 자기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이제 형법상이에요. 뭐 민법상은 자력구제라는 말을 쓰지 않죠. 자력구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민법은.
어, 형법상 자기가 본 피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보복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국가는 철저하게 형법상 피해는 누구만 응징할 수 있죠? 국가만 응징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보복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자구행위는 자력구제와 자구행위는 외관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력구제는 명백히 그 사안이 일단락된 뒤에 보복을 한다든지 또는 누가 봐도 급격한 위험 상황이 아닌데 보복을 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구행위는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 그 시각에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급히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을 자구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아주 흡사한 상황이 되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얘기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이지 않고 스스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 또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강제로 차단당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단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나 제도로 제한을 둘 수 있는 거죠. 자유에. 이제 두 번째 한자로는 훈자가 되겠는데요.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훈자는 물론 이 훈자가 티칭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상 이 훈자는 티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깨닫게 하다, 어리석음을 탈피하게 하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계몽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말씀 원자에 네 천자가 합쳐져서 훈자가 되겠습니다.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깨달음을 주다, 깨닫게 하다 라는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훈자가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글의 이름입니다. 전 세계에서 문자 체계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고안이 돼서 반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역사를 찾을 만한 문자 체계가 많지 않죠. 훈민정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은 1400년경에 그 세종대왕, 조선 4대왕이죠. 세종대왕에 의해서 그 학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임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문자체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문자를 만든 이유가 실제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는 한자를 썼죠. 중국에. 한자를 쓰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민이 서민이란 뜻이에요. 이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한 올바른 음이다. 즉
언어, 체계다라는 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랭귀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문자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 어,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물론 학교 교자를 앞에 쓸 수 있어요. 이건 지금 가르칠 교자를 쓴 건데 학교 교자를 쓰고 교훈 그러면 그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 모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 그러면 실제 상황에 준하는 상태 또는 실제 상황에 투입돼서 어, 과정,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실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양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개선 방안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훈시라고 하는 것은 상사가 부하한테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시행해야 될 지침을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장관급 이상 되는 지위에서의 훈시는 법률 또는 명령 체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해서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훈시를 했다. 그러면은 그 훈시에서 무슨 누구는 어떤 파트는 무슨 일을 해주세요라는 그 훈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만약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명령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훈수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참견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힌트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장기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런 머리를 쓰는 그 어떤 게임에서 힌트를 주는 것을 얘기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세 개의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산입니다. 마운틴. 그 마운틴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준 거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산이지 사실은 언덕이죠. 그 유다라는 그 특성을 감안을 해보면 가훈이라고 하면 그 집안에서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토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훈이라고 하면 군 기강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과자가 되겠는데요. 과목이라는 의미의 과자가 되겠습니다. 이 과는 학문과 관련된 말이고요. 업무와 관련돼서는 이 과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과는 과목이다 라는 의미의 과자가 되겠습니다. 학과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의 편제에서 디파트먼트로 나누어진 것을 학과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뭐 법학과 또는 중어 중문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트먼트로 나누어진 거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전공을 얘기합니다.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행정학을 전공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교과 과정에 설강된 학습 유니트를 얘기하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어, 그 과목, 이 과목에 따라서 설강된 특정 그 과정에 텍스트로 쓰이는 책을 얘기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특정한 룰에 따라서 누가 시행을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화시킬 수 있는 학문 구조를 얘기하죠. 과거제도라고 하면 어, 이제 지금은 과거라는 말을 안 쓰죠.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 그 고려시대 때 국가의 신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을 등용시키는 제도, 시험 제도였었죠. 산부인과라고 하는 것은 요 오비는 산과, 지는 부인과를 뜻하는 거죠. 아이를 임신한 사람과 관련된 그 병원의 한 섹터,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한 섹터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부인과 그러면 여성이나 또는 임신을 한 여성과 관련된 질환 또는 건강을 관리하는 병원의 한 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병원을 이 무슨 과 무슨 과 할 때, 예를 들어서 신경정신과 이런 식으로 과 할 때 이 과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총무과 또는 뭐 도청에서 만약에 경기도청이다. 경기도청에서 인사과 할 때 과는 이과자를 쓰죠. 이과자를 안 쓰고. 근데 왜 병원에서는 이과자를 안 쓰고 이과자를 쓸까요? 이거는 학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학제. 그래서 산부인과는 산부인하고 관련된 의학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과자를 쓰는 거죠. 이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지거나 또는 자연 이치를 응용해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기계 설비 이런 것을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또는 신체의 발달을 위한 체육 관련된 부분이거나 또는 예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학문을 이과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과 학문은 순수 문학, 언어, 철학, 또 신학 또는 사회와 관련된 사항, 뭐 경제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 체계를 다루는 것을 문과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목이 시험을 보는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개일 때 그 중에 하나 이상이 소정의 점수에 미달했다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평균 60점이 넘어야 콜스워크를 인정하고 각 과목당 40점이 넘어야 넘는 게 아니고 이상이어야 이제 과목에 대한 그 이수를 증명을 하는데 평균이 60점을 넘었는데 또는 이상이 됐는데 어느 특정 과목이 40점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 과목이 F로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또는 그 시험에 패스가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걸 과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형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